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안보를 비롯해 기술산업 협력 분야를 넓힌 성공적 외교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부담만 지게 된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호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동혁 신임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단일 대우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여당의 일방적인 개혁 법안 처리를 지적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제1야당을 이끌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뛰어난 전략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돋보인 성공적 회담이었다고 추켜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빈손 외교에 역대급 외교 참사로 기록될 거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적인 평화 전도사 피스메이커로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부르며 기지를 발휘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미 회담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의 뜻을 모았고 안보를 넘어 경제통상 부문의 안정화와 기술산업 협력 분야의 개척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민주당은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약속했다며 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역대급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진첩 말고 얻은 게 뭔지 불분명한 굴욕 외교이자 제대로 환대도 못 받은 수모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폐해국 대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입국과 숙박, 환송 과정까지 홀대받은 수모 외교라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모욕당하진 않았지만 얻은 것 없이 부담만 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과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그리고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만 추가로 생겼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교회와 미군 기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사실이 거론된 건 심대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헌 제26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367표 차로 누르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는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에 밀렸지만 80%가 반영된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에 앞서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장 대표가 경선 초반 열세를 뒤집고 당대표에 선출된 것은 강성 보수 지지층에 밀착해 선명성을 강화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장 신임 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인사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앞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오늘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봉합과 특검 수사 대응, 여당과의 관계 설정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 대표 선출은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 어렵다고 혹평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계와의 단절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검찰개혁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정책을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수십조 단위의 세수 축에 오류가 발생하더니 사상 초유 규모의 세수 결손과 각종 기금 재원의 임의적 사용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가 R&D 예산 5조 2천억 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예산도 문제 삼았습니다. 취약계층 취업 촉진 예산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22, 23년에 그 예산만큼의 절반가량으로 24년에는 뚝 떨어졌었더라고요. 지난해 비자발적 실업자가 계속 늘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에 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 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법을 고치면 된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떠날 결심을 한 기업이 법을 고친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부총리님은 생각하세요? 한편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국회 예결위는 내일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다음 달 1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KBS의 편파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이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자가 받은 부당한 그런 명품으로 불리는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부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폭우 피해를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KBS만 체코 원전 수주를 첫 번째로 내보냈다며 친정부적인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연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KBS 사장을 교체할 경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노총에 의한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방송장악 폭거입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법을 바꿔서 사장을 내쫓는 이런 악습이 반복이 될 거예요.
박장범 KBS 사장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이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분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수사 인력 규모와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 밝혔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새롭게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빙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 전당대회 중반부터 친윤계 의원들 다수가 이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또 보수 유튜버들 지지도 이제 장 후보에게 쏠리면서 장 후보가 이러다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중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 네. 이 당원 80%, 이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데 반탄 지지세가 1차 투표 때 높았던 게 확인됐던 만큼 이 결선 투표에서도 누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느냐 이게 결과를 가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결선을 앞두고 많이 점쳐졌습니다. 네. 이 같은 반탄파지만 찬탄파에 대해서 포용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파의 스탠스를 내비쳤던 장동혁 후보의 2366표차 신승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 재선인 장 후보가 불과 3달여 전이었던 6.3 대선 때 이 당 대선 후보까지 했었던 김문수 후보를 꺾은 것은 나름 이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전당대회 흐름 속에서 읽혔던 당원들의 높은 지지가 당락을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만 5천여 표를 얻어서 5만 2,700여 표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에게 1만 7,800여 표나 뒤졌지만 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 5천 표를 득표하면서 16만 5천 표에 그친 이 김문수 후보를 2만 차 표로 이긴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동혁 신임 대표는 이 수락연설 때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날을 세웠는데 특히 이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세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 벌써부터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열렸던 이제 기자 간담회 때 반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더라도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정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굳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강경 노선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나면 이 나름의 방식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오랜 관례였습니다만 이번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는 이 여당이 그런 허니문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어제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통령을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국합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나 이 특검 수사 등 외풍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부 갈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장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특단의 수습책 중 하나로 인적 청산을 강조해왔습니다. 당내의 이 탄핵 찬성 세력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발언한 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자진 탈당을 압박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이 초강경파 대표가 선출되면서 찬탄파와 반탄파 간의 이 내부 갈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그렇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사면 직후에 많은 정치인들, 특히 이제 민주당 이제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걸 이제 조언을 했는데 정작 이제 조 전 대표는 정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경남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2박 3일 동안 이 당의 지지 핵심 기반 세력이죠. 호남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보수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조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매우 공격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행보만큼이나 과감한 발언들도 역시 더 큰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과를 더 할 것이냐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몇 차례 했으니 몇 차례 더 한다고 용서를 해주겠냐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2030 남성들에 대해서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발언을 하면서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사면은 n분의 1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네. 민주당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대해서는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단호하게 공개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도 이런 지점에 해당합니다. 네, 정면 돌파, 마이 웨이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불편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대표는 벌써부터 이제 지방 선거를 비롯해서 차기 대선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광폭 행보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정부에서 최초로 한 사면에서 복귀한 정치인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을 받들려는 태도인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당 대표 등이 나서서 민주당 일각에서 불편함 섞인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데 이런 행보는 이 사면 복권에 힘을 모아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를 찾아뵙는 일정 중심의 행보다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명은 민주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해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더 높이려는 조국혁신당과 호남 지역의 지지가 언제나 중요한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또 친노 친문계가 조국 전 대표 쪽으로 집결해서 이 차기 진보 진영의 대권 경쟁이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서 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농어민 유가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되거나 환원되는 사례가 많다며 농식품부가 정확한 예산 집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4,600평 규모의 사무공간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 등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이 2026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 했고 민생 회복에 기여하면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였던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AI와 전기차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암덩어리라고 말하고 청년들도 조롱하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전 대표가 국민의 절반가량을 암덩어리로 인식한다고 지적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 범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학교 장학금 반납, 웅동학원 사회환원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가 국민 삶 개선을 외치기에 앞서서 입시 공정을 짓밟고 법치주의 유린한 본인의 삶부터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선업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선업 분야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 관세 협상에서도 핵심 카드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한미회담에서 다시 한번 이처럼 주요 의제가 된 겁니다. 이로써 조선업 분야에 대한 미국과의 전방위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와 서버리스 캐피탈 간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되었고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그리고 9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등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게 된 겁니다. 이 대통령 또한 현지 시각으로 26일 한화그룹이 인수한 펜실베이니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데요. 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120점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특히나 이제 강대국하고 우리 외교할 때는 문서화해서 우리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우리가 힘이 약한 처지에서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물론 이제 다 고충이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조선업 협력 기대에 걸맞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기계 조립 명장인 HD 현대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한 금속 거북선입니다. 향후 미국 선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벌이는 한국 조선업계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실질적 결과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더 센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합니다. 특검 수사가 지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또 윤석열 부부의 새로운 범죄 증거와 또 역학관계, 전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추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특검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오늘 공식 발의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또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한 인원이 아직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또 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혐의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2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특검 내부 판단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 있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굳이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하면 사회현상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작용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특검이 너무 투박하게 거칠게 가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스케줄 내지는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항이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같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정청래 대 장동혁, 초강석의 두 당대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 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야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국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상황 없이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요. 벌써부터 여야 간의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다 이런 이제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회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말 잘한 회담이다,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밤새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난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상당히 그 난처한 순간도 겪고 외교적 참사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상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상당히 긴장도 되고 조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담 전에 이제 SNS에 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떠돌면서 상당히 우려한 국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회담에 들어가서는 분위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만났는데 상당히 합이 잘 맞고 이렇게 뭐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좀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 그러고 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주 중요하고 기분 좋은 역할을 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그 정상회담을 상당히 잘 정리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성과는 이제 경제에서 열리는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겠다 그러셨고 또 여기서 잘 되면은 김정은 북한 이제 국방위원장도 만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리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방면으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새 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면서 향후 여야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던 여야 대표 간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그 정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하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 거다. 거의 극우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과거와 선을 긋고 새로운 정당으로 좀 보수지만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게 유일한 길이었는데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내란 이제 복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하면서 뭐 전한길 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힘의 수준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당대표 나온 분들이 또 전한길을 배경으로 해야지 당선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한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3특검이 가동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까지 저는 갈 아주 심각한 위기인데 이런 당대표가 됐다? 저는 이거는 위원정당 해산에 더 가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악재라고 보고,
특히 국민들이 일부 그 당원들은 지지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나 극우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국민의힘에는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결과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가 되면서 방통위 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과방위 소속이시고 또 민주당의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관련 예.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예, 핵심 내용을 좀 짚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이제 방송하고 콘텐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방송은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건 이제 보도 분야가 많겠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 분야는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도 이제 K 콘텐츠에 뭐 50조, 100조를 투자하고 K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K 콘텐츠의 핵심은 방송 영상 콘텐츠거든요. 그 제작자들이 역할을 했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뜨는 모든 프로그램도 어떤 그 우리나라 방송, 지상파 출신의 제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을 바꾸되 장관급의 합의제 독립기구로 그대로 나누면서 방송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문화체육부에 삼원화되어 있는 콘텐츠 기능을 하나로 묶어갖고 그 독임제 정부 부처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콘텐츠 진흥에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정말 국제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제 법안의 핵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한미 첫 정상회담 평가와 여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표현을 뭐 숙청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는데 실제 두 정상 만남에서는 이런 오해들을 풀고 좀 화기애애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일본 총리를 만난 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죠. 그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선 분위기부터 제가 보는 딱 제 눈에 띈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모르긴 모르는데 미국을 많이 안 가 있을 거예요. 처음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장했더라 이렇게 딱 보셨지만 이게 딱 등을 딱 세우고 엄청 긴장했지 않겠어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 말이나 이게 준비를 다행히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모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조곤조곤 우리말로 하면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 책도 그러니까 읽고 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운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짧게 하면서도 이렇게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된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의외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관찰하겠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찰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퍼지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숙청과 그런 레벨 혁명, 숙청과 혁명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유심히 들었던 대목은 트럼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인텔 보고서. 이때 인텔이 인텔리전스 정보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공식 비공식으로 숫자는 말 못하지만 미국 CIA 중앙정보국의 정보요원들이 많이 들어. 각계 우리를 쫙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많이 보고를 해요. 또 미국 사람들 특징이 만나면 정치인들 만나고 본국에 보고를 한다고.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왜
비공개 보고가 네. 한국 사람 만나서 했던 대화가 바로 다 노출돼가지고 네. 위키리크스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 미국 사람을 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나 김장한 목사, 그리고 군산 미군 어떻게 공군 기지 레이더 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 뭐 트럼프 주니어가 여기 네. 여의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래 예. 놓으니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네네. 물어보니까 이게 서너 시간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특검이 했던 거다. 네. 내 컨트롤 바깥이라 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간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도 뭐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렇게 공개했더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네. 당신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전에 이제 나왔기 사전에 때문에 서너 시간 전에 알았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갔으니까 네. 답변을 잘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제 눈에 띈 대목은 일본 이야기인데요. 그냥 보세요. 일본이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과거사에 얽매여가지고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우리 쉽게 하면 고자질을 많이 해나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왜 한국을 이렇게 과거사를 고집하는 투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통령이 대응을 한 것 같고 일본을 간 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의구심 중에 하나가 뭐 반미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는 한미 동맹이 기본이라고 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한일 관계예요. 왜? 미국과 일본은 찰떡처럼 돼 있고 우리가 미국과 찰떡이 되고자 하는데 일본과 찰떡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는 일본을 가서 몇 가지를 해결하고 일본의 또 이시바 총리한테서 푸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사서에 들었을 테고 네. 도움이 크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네네.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에 들렀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1961년도에 5.16 나고 나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왜? 남노당 진력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렀냐 일본을 거달렸어요. 국가재건회의 최고의 의장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돼서 방파제를 쳤으면 좋겠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네. 여기서 준비를 잘하고 갔으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마음에 흡족한 구석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 시절에 그 일본 도쿄 특파원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고 저는 다른 데 있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는 잘 됐다. 그리고 의외로 뭐 의전에 소홀했다는 평도 있던데 그것은 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무 방문이었다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뷔전 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뭐 선방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이 예, 예. 질문. 남은 질문을 좀 압축적으로 시간 제한 때문에. 네,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뭐 11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참석할 이런 그러니까 의지를 이게 또 보이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자꾸 이렇게 작은 걸 보면서 이제 할 때는 트럼프 앞에 가서 누가 안 쫄았던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는 트럼프 앞에 가서 무슨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불러놓고 자기가 그렇죠. 그 소리 치는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제국의 황제가 모든 세계의 변방의 왕들 불러놓고 놀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네. 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는 잘 네. 잡았더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또 외교 탐사다 아니, 네, 뭐, 이렇게 그래야 뭐 그렇게 볼 수 이야기를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남아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평가를 아직은 이런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얻어낸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정확히 말하면은 품목별로 어떻게 돼 있고 심지어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사과는 들어가느냐 빠졌느냐?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소고기도 30개월령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좀 평가를 가능하다. 분위기는 좋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데뷔전도 잘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연도 잘 텄는데 이런 대목
우리가 뭘 주고 뭘 얻었냐는 요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다. 이건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네. 농수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그런 좀 그러니까 투명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품목별로 어떻게 돼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이제 다음 이슈로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의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웃으시는데 어떤 그 많은 의미를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와 이제 박빙의 예상이었는데 뭐 근소한 차로 어쨌든 승부가 이제 갈렸습니다. 신임 당대표 임기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이제 총지휘하게 될 텐데 오늘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놀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선 갈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이긴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본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익숙한 김문수가 더 익숙해져 있을 테고 장동혁 후보는 말씀하신 1.5선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재선이긴 한 1.5선에다가 지명도가 낮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굉장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선명성 경쟁에서 이겼고 유튜버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유튜브 그다음에 또 전한길 씨로 대표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파들의 그 응집력이 좀 작동한 거 아닌가 싶고 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80이잖아요. 80%는 네.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했고 20%가 국민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또 김문수 후보가 60대 40으로 이겼어요. 이게 50대 50이었다면 달라졌을 테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장동혁 후보로서는 정말 당심에 얹혀서 당대표가 이번에 된 것이다. 큰 이변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서 또 함께 살펴볼 것이 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의 그 반탄파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나는 힘들어도 대화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정청래 대표랑 난 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나는 그 여당 대표로서 뭐 굳은 일도 하고 싸우는 일을 하겠다. 따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민주당 밖에서 보는 그 시선, 그 입장은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앞으로 우리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또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둘 다 강하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표현이 뭐 합니다만 개딸들에게 얹혀서 가는 그들에게 의존하는 형국, 굉장히 강성. 나는 당원들만 보겠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 역시 오늘 보면은 당원들만 보겠다니 강성 당원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는 어디 가냐 말이에요. 정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기가 뒤집어 쓸 테니까 모든 거는 험한 일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이 가만히 계세요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뭘 밀어붙이느냐? 노동법도 밀어붙이고 상법도 밀어붙이고 방송사법 다 밀어붙여가지고 추석 전에 모든 걸 하겠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겪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치가 없어서 여야 간에 대화가 없고 타협이 없는 바람에 결코 부담은 다 정부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대통령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개혁인 양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치적 부담은 정부 여당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야당을 공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겠지만 이게 뭐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거고 여기다 위헌 정당까지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강공으로 계속 가져가면 저는 정치는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여권 안에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네네. 제가 보기엔 너무 강해요. 알겠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이제 요구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민생 개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노란 봉투법 등 이제 5개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가 된 이런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론을 하고 예를 들어 노동법 이른바 속칭 노랑 봉투법만 하더라도
노동법이라는 게 결국 노동과 자본, 노동계급과 자본과 계급의 역관계를 정부가 규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유지돼 왔는데 네. 이거 완벽하게 노동 쪽으로만 밀어주는 거잖아요. 뭐냐? 아니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 나간 지금 삼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급할 때는 외국 데리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딴 데 결정한다 그러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하나는 원청 사장에 대해서 진짜 사장이라는 이유로 하청 기업의 노조원들이 쟁의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파업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아주 적게 만들도록 하는 모든 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쪽이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안 만들고. 당장 지금 이런 법 통과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주식시장에서 로봇 산업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 아, 저 사람 안 쓸 것 같다. 로봇 산업이 되면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는 2030 세대들이 보게 되는 게 이런 노동법이에요. 상품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명분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1차 상법 개정해가지고 거친 지가 7월 달이에요. 2달이 안 됐다니까요. 이제 또 더 센 걸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청래 대표로 대표되는 여당 내 강경파들이 공격을 하는 거다. 그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검찰이 밉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함부로 고치고 없앨 건 아니고 진짜 공소청이다, 중수청이다, 공수처다, 국수본이다 해서 국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대통령은 실용으로 간다는데 당은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운동권 정당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깜빡이 켜는데 계속 좌회전 한다는 이유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용과 시장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지만 당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반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친노조적인 걸로 가니 이게 경제가 살아남겠느냐. 말만 국가 경제의 중심은 뭐 기업이 활발하다는 거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렇게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다음은요. 특검 수사 인력과 또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정기국회 예정된 9월에 처리하는 게 목표일 텐데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응책이 없죠. 지금은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 특검에 보십시오. 특검 3명에 10명의 특검보가 있어요. 특검보. 그럼 검사가 몇 명 파견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0명 파견돼요. 전국에 검사가 몇 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120명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중앙지검의 어떤 형사 몇 분은 검사가 원래 정원이 한 10명 되는데 3명밖에 없다. 7명이 다 파견 나가 있다니까. 120명이 파견되어 있는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40인데 70명으로 파견사를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가 있는데 50명을 더해서 170명 세계 특검에. 그럼 검사가 170명 되면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이 얼마 되겠어요? 몇백 명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수사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특검법을 이렇게 중간에 고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수정한다는 것은.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원래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연말 되면 이게 이제 끝나겠지. 상계 특검. 우리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받아들인다 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장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까지 가는 거예요. 왜?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연장과 이런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당이 된 다음에 특검 만드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아니 정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안을 하는 게 특검인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찰을 활용하거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특별법을 붙여서 하면서 또 사람은 더 늘린다. 지금까지 잘 수사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늘리고 이는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나중에 보면은 지겹다 소리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당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또 국내 정치 상황들을 두루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